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지난 일주일간 민주당 내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기에 황 씨와 이재명 지사의 소위 먹방 콘텐츠 화살이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전합니다. 선관위원장 임명 문제,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 국민의힘 당내 분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평화로운 통치를 약속했던 탈레반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프간 소식 오늘도 이어갑니다. 이외에도 윤석열 예비후보의 침묵의 이유, 숙취 해소제 광고 모델이 된 허재 씨 논란 등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다현 캐스터, 이 비 소식이 있던데 날씨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재 파란 하늘에 햇살이 강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맑은 하늘에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오늘 밤부터 남해안과 영남,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내릴 비의 양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80mm가 예상됩니다. 제주 산지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1도, 강릉 28도, 부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비는 휴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춘단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 아프간에서 평화로운 통치를 약속했던 탈레반, 그런데 여기 키워드에 있는 것처럼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리포트로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시위대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몸에 국기를 들은 여성들도 동참했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곳곳에서 열린 시위에 탈레반이 총격을 가해 적어도 7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탈레반이 보복은 없다던 약속과 달리 미군 등 서방에 협력한 이들을 색출하는 데 혈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불 공항 외곽은 몰려든 탈출 인파로 혼돈 속입니다. امریکا، کانادا، فرانسه، هر کشور می انجام. So you and your daughter, you'll go anywhere, any country. any country. 아이와 여성이 미군의 도움으로 담을 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작정 기다리는 상황. 공항 안팎에서 최소 12명이 총에 맞거나 인파에 밟혀 숨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하루 사이 2,000명이 아프간을 떠나 지난 14일 이후 모두 7,000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 최대 9,000명을 탈출시키겠다는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탈레반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와 우호적 관계를 원한다며 안전한 출국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외신들은 탈레반이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한쪽에서는 평화를 강조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김은미 기자, 국제사회가 우려하던 탈레반의 본색 드디어 나타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 보신 정말 무고한 시민들한테 총격을 가하고 채찍질을 가하는 20년 전에 왔었던 그 탈레반의 통치 모습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습 SNS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9일을 기점으로 이 친탈레반 성향의 이 SNS가 100개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난 탈레반이랑 사랑에 빠졌다. 사람들이 어허. 탈레반을 환영을 하려고 모였다. 미디어랑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탈레반이랑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두려움은 없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전혀 믿기지 않는 이런 탈레반 옹호 내용들이 지금 주를 이루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탈레반이 SNS 활동을 좀 강화한 것 같다라는 이 추측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20년 전에 탈레반이 통치를 했었던 세상과 20년 이후의 현재의 세상은 이 상당히 다르죠. 아무래도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탈레반이 이걸 노리고 지금 SNS에 이 굉장히 친탈레반적인 SNS 계정을 많이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레반도 SNS를 하는군요. 지금 100여 개의 계정에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는데, 자, 사람들은 탈레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두려움은 없어요. 윤지영 기자, 네. 이거 사실 아니라는 정황들도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저희 리포터에서도 보셨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인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You can hear gunshots every couple minutes. CNN. Quickly, we are accosted by an angry Taliban fighter. He says first. Cover my face? Okay. Cover my face. He told me to cover my face. Suddenly, two other Taliban charge towards us. You can see their rifle butt raised to strike producer Brent Swales. When the fighters are told we have permission to report, they lower their weapons and let us pass. Okay, now we're going. Get in the car. 네, 지금 보시면 저 CNN 여기자가 히잡을 쓰고 있는데 저 여기자를 향해서 이 탈레반 조직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더니 얼굴을 가려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또 심지어는 촬영팀을 향해서 총기를 겨누는 어허. 이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네. 이 미국 언론은 여기자에게도 이 정도의 협박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실제로 아프간 시민들이 겪는 두려움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되지 않는데요. 또 히잡을 허용하지 않고 과거 통치기처럼 이 여성들이 부르카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직원들 일부는 이 손에 자전거 잠금 장치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요. 어허. 이 잠금 장치의 용도 아무래도 이 채찍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지난달 12일에는 이 탈레반 조직원들이 이 40대 주부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일까지 지금 드러난 상황인데요. 이유도 황당합니다. 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밥을 안 줬다고요? 네, 탈레반 조직원들이 막무가내로 15인분의 음식을 내오라고 했고 이 사흘까지는 음식을 제공을 했는데 이 여성이 나흘째 되는 날에 이 가난한데 어떻게 밥을 줄 수 있겠냐라면서 어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더니 이 주먹과 소총으로 여성을 난타해서 결국에 숨지게 된 겁니다. 아이고. 이 여성의 딸이 폭행을 멈추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수류탄을 던졌다라는 증언까지 에? 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탈레반은 이렇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여성을 폭행해서 숨지게 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탈레반은 이 정부 관계자 또 미국에 대한 조력자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복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간의 한 지방 경찰청장이 눈을 가린 채 처형을 당한 사진이 공개가 됐기 때문인데요. 경찰청장이요? 네, 맞습니다. 이 경찰청장이 이 탈레반의 공언된 적수였다고 하는데 이 지금 집집마다 들르면서 이 미국의 조력자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 추가적인 보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닐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아프간을 떠나려는 국민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안타까운 사연들. 어제 저희가 부모와 헤어진 생후 7개월의 한 아이 얘기 전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이 아이 말고도 참 많은 사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프간 국민들, 시민들의 희망은 오로지 남은 희망 하나, 탈출뿐인데 뭐 가족이 다 탈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공항 담벼락입니다. 네. 이 공항 담벼락 위로 철조망까지 쳐져 있습니다만 아이고. 이 안에 있는 미군들한테 어떻게든 나는 안 돼도 내 아이만이라도 좀 이 받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보내는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아이만이라도 좀 살려달라. 네, 사실 저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사실 미군이 안에서 이거를 잡아서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던지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있었던 한 영국군의 얘기를 전하면 이 공항 담벼락에서 엄마들은 탈레반한테서 맞으면서도 내 아이를 좀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안쪽으로 아이를 우리한테 던지기도 했고 몇몇 아이는 이 철조망에 떨어지기도 했다. 정말 이 끔찍했다라고 얘기를 전했는데요. 이 밤이 되니까 울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프간을 장악한 직후에 탈레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간을 떠나려는 사람 막지 않겠다라고 밝혀왔었는데 네. 이 현장에서 전해지는 이런 영상 소식들은 이 앞서 밝힌 탈레반의 공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윤정 기자, 네.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사히 수송기를 탔어요.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수송기를 완전히 타지 못하고 이 수송기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변을 당하게 된 소식들도 이 속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수송기가 출발하는데 저 수송기에 사람들이 다 타지를 못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매달려 있는 저 남성 아프간의 축구 꿈나무였던 이 국가대표 선수 자키라는 선수인데 아유, 국가대표요? 불과 19살의 나이거든요. 그런데 미군 수송기에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 바로 다음 날 이 수송기 바퀴 장치 부분에서 숨진 채 발견이 아이고. 됐습니다. 이 함께 수송기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영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 다른 시민들의 생명은 어떻게 됐을지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수송기에 매달렸다가 실제로 추락하는 것이 목격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몇 명이 이 지난 16일이었죠. 이륙하는 수송기에서 2명이 추락하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됐는데 저때 당시에 저희도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때 이 추락한 사람들 16살과 17살의 이 형제가 아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팔아서 어머니를 부양해 왔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수송기에 매달렸다가 숨을 찌게 됐는데요. 이 소년들의 시신은 어머니에게 인계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수송기에 몸을 실었지만 그래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김은미 기자,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프간 현지에 남아있는 한 소녀가 지금 본인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알려졌는데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 사진들은 그래도 이 집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현재 아프간에서는 집 안에서 이 없는 듯 쥐죽은 듯 몸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 소녀도 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건데요. 이 현재 아프간에 있는 이 소녀 한 명이 이 국내 일간지에 직접 이 SNS로 일기 형태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언제 연락이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연락을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탈출을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만 생각하지만 이 밖에 길에도 탈레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집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휴대전화 충전도 못하고 신용카드가 없어서 어디에 친척한테 연락도 하지 못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오늘도 탈레반이 공항에서 8명을 또 다른 데서 4명을 죽였다라는 소식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의 그 상황을 담은 안내의 일기가 생각나는 그런 대목인 비슷하네요. 건데 네, 이 기자가 이름을 물었던 것 같아요. 이 소녀 당신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소녀가 난 그냥 K-팝을 좋아하는 그런 소녀이긴 합니다만 내 이름을 말해주는 게 혹여나 탈레반한테 이게 노출이 될까 봐 무서워서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기자가 나중에 꼭 다시 연락을 하자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프간 현지에 남은 국민들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동포들의 고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아프간인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그들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충격은 너무 받았어요. 너무 슬프고 울고 있었어요. 여성들은 탈레반 제도에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들, 우리 미래, 우리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아무 몰라요. 아직도 너무 슬픕니다.
when I heard that suddenly Taliban entered to Kabul and our ex-president left the country, maybe 48 hours, I couldn't sleep at all, promising that we will not arrest anyone, we will not do anything, but we cannot trust because we had already experience of Taliban regime back 20 years back. 은영미 의원님, 지금 아프간 상황 저희가 다 전해드리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이번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프간 상황과 우리 지금 동맹국들의 상황은 다르다. 동맹국들이 침략당했을 때 우리는 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프간 상황과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과 다르다. 동의하시나요? 네, 일단은 동의하고요.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이 있죠.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미국이 언제든 떠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졌죠. 그렇죠. 동맹국이라고 하면은 한국을 비롯해서 뭐 대만, 유럽 등 많습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의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우리나라, 즉 한국도 아프간 꼴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그 믿기지는 않지만 굉장히 우려와 동요가 컸는데 엄청 논란이 됐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또 이제 ABC 방송인가요? 인터뷰를 하면서 거듭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일축을 했는데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아프간과 동맹국은 다르다. 즉 동맹국이라 하면 우리나라, 뭐 대만, 유럽 등 동맹국은 다르다라고 이런 우려를 일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건 당연한 일단 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런 말을 거듭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일단은 믿어야 할 거고 실제로 뭐 내전에 휩싸여 있는 아프간 같은 빈국 중동의 빈국과 경제대국, 10위권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뭐 그런 점에서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번 사태가 준 교훈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무도 스스로 지키려 하진 않는 나라를 아무리 동맹과 우방국이라고 하더라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자주국방의 바탕으로 해서 국방력을 더 키워야 되고 앞으로 한미 동맹의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아프간에서 철수를 한 것은 미중 패권 전쟁 시대에 전략적 가치, 전략적 거점이 이제는 중동이 아니라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중국과 싸움에서 이겨야겠다는 거에 가장 전략적 가치에 가장 최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미 동맹도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북핵 대응이 가장 우선이었다면 북핵 대응 외에 중국 대응이라는 성격이 더 강해지는 거고요. 네. 이런 요구에 한국도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미국의 외교 전략 노선이 바뀐 데 맞춰서 우리나라도 더욱 전략적이고 세심하고 신중한 외교 노선을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일깨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익 리스크 너무니 또 악재. 자, 지난 일주일간 민주당 내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황교익 씨. 그동안 참 거친 말도 많이 오갔었고요. 이 사퇴설에 대해서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된 황교익 씨 얘기 먼저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권리를 내놓으라라고 말을 합니까? 대통령 할아비가 오도 나는 내 권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먼저 저한테 막말을 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저도 사과를 하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그만 입을 닫아주면 좋겠습니다.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심을 둬야 될 때가 미안합니다. 황교익 내정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인터뷰를 하셨어요. 야당 후보 쪽에서 또 소란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소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대응을 하면 되지만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낙연 쪽에서는 이제는 공격하지 않아. 그러니까 됐다. 그런데 아니구나. 김은미 기자, 네. 저희도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상당히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런데 네. 결국 황교익 씨가 자진 사퇴를 한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른 시간일 수 있는데 이 7시 30분에 황교익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자진 사퇴의 이유, 이 중앙정신들이 만든 소란에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사퇴의 이유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른바 본인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이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인격,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적 막말을 했는데 정중히 사과한다라고 밝혔는데 뒤이은 문장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럼에도 이해찬 전 대표가 절 위로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해찬 전 대표한테 이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요. 이 사실 황교익 씨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내 권리는 못 건드린다라고 했었었는데 네. 이 권리 지금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 얘기 어제 오전에 이재명 캠프의 안민석 의원이 먼저 했었죠. 근데 이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도 어제 오전까지는 이건 안민석 의원 개인 생각인 거고 이 사실 지명 철회하는지 여부는 이재명 지사 권한인데 이건 월권이다. 왜 주변에서 얘기하느냐라고 했었었는데 이게 입장을 바꿨고 결국 자진 사퇴까지 이어졌는데 이 중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죠. 사실 뭐 정확한 이 앞뒤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이 글로만 본다고 한다면 이 중간에 황교익 씨 글에 비춰봤을 땐 이해찬 전 대표한테 갑자기 감사함을 뜻하는 이런 대목을 봤을 때 이해찬 전 대표의 위로가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러게요. 이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이해찬 전 대표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정 기자, 네. 이해찬 전 대표가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 거예요? 네, 이해찬 전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이해찬 대표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해식 의원이 직접 위로의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였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가 이 황교익 씨에게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한 분, 그리고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승리에 여러모로 기여한 분이라고 일단 높게 평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정치인들을 대신해서 원로인 내가 위로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너그럽게 마음을 푸시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늘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원만하게 수습되기를 바란다라는 뜻도 함께 전했다고 하는데 이 위로의 메시지를 이 황교익 씨도 직접 SNS에 공유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낙연 측에 끝없이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해찬 전 대표의 위로를 받았다. 동지애가 이런 거구나 하고 처음에는 울컥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고민하게 됐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로의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이 자진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현재 이재명 지사를 돕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황교익 씨와도 평소에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직접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황 씨의 거취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역할이 된 겁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어제 보니까 우리 방송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 황교익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혹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 이 황교익 씨가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거듭 얘기를 하면서 밝혔던 게 이낙연 전 대표가 나한테 사과를 해라. 그러면 나도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이 저희 캠프에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건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이 사과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해찬 전 대표의 어떤 위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해찬 전 대표의 위로가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황교익 씨가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힌 직후에 이 오늘 오전 있었던 이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인터뷰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제 이 후보께서 직접 우리 캠프 인사의 언사가 지나쳤다 이렇게 유감을 표현하셨네요. 그대로입니다. 친일로 모는 듯한 언급은 과했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그렇습니까? 친일을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이 친일 언급이 지나쳤다, 과했다, 그리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굉장히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사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소한 유감입니다라는 단어까지는 등장을 하는데 네.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나쳤다, 과했다라는 정도에서 지금 끝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앞서 했었던 이 사과도 썩 내키지 않는 사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이 황교익 씨가 마음을 바꾼 데는 이낙연 전 대표의 사과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의 위로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군요. 이현종 의원님. 네. 끝모를 듯 없이 막 치닫던 논란이에요. 그런데 이 논란 이해찬 전 대표가 싹 정리해버렸다. 세간의 평가가 좀 이렇거든요. 동의하세요? 글쎄요, 뭐 황교익 씨가 대선 후보 나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대선 후보 나오신 분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어떤 정치인 대선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뭐 황교익 씨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야 그동안 본인은 마칼라임스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또 사회적 논쟁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분이 이제 경기관광공사의 자리에 맞느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일단 여기에 인사권자인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직접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가? 왜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죠. 왜냐? 결국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국가의 리더나 경기도지사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인사권입니다. 그렇죠. 즉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것인가,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뭐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인사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사람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거 이게 사실은 대통령의 가장 큰 첫 번째 임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사실은요 지금 이제 후보들 중에서 3명 중에서 1명이 이제 지명이 돼서 청문회에 넘어간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지명 처리를 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지명 처리를 하지 않고 지금 경기도 의회 청문회를 지켜보겠다. 그렇죠. 뭐 등 이렇게 해서 본인은 뒤로 빠져버리고 아예 질문도 안 받았단 말이죠. 기자들 질문하는데 일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래서 뒤에 있는 이해찬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위로하고 좀 사퇴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 사퇴를 한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럼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 논란 이외에 그 다음에 논란이 보면 굉장히 이분이 도를 넘어서는 발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정치생명 끊겠다든지 한국 사회가 뭐 전부 다 이렇게 부조리하다든지 등등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실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경기도 관광공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황교익 씨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미리 먼저 이제 친일 관련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맞받아친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명을 하더라도 하죠. 그거는 이제 경기관광공사 후보자로서 과연 그렇게 강하게 어떤 자기의 어떤 도를 넘어서는 발언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이 이해찬 대표나 이런 사람들 다 미뤄버렸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도 과연 그럴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앞으로 뭐 많은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이 직접 해결하고 자신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거 저는 굉장히 이재명 지사의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사실 좀 문제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짧게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논란 일주일 만에 이해찬 전 대표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이거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이 사태가 오래되면 굉장히 공멸할 수 있다. 상당히 어떤 양쪽 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재명 지사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경험에서 어떤 사람을 낙마를 시킬 때 당신 저 사표내 이렇게 하고는 반발이 있거든요. 굉장히 띄워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정부를 해서 애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받아들인 사람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노련한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서 한 것이고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퇴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해찬식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자, 윤지영 기자. 네. 어제 이제 우리도 봤지만 이재명 지사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황교익 씨 관련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을 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자진 사퇴를 했단 말이죠. 자진 사퇴한 이후에는 혹시 입장이 있을까요? 네, 입장을 SNS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자신은 지금도 이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의 적격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면서
선을 넘은 발언에 대해서는 저 역시 우려하고 경계했다. 이낙연 후보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황 씨의 좀 일부 선을 넘은 발언들에 대해서는 사과의 입장을 전하면서도 이 황 씨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백한 전문성을 부인당하고 친일파로 공격당하면서 이 친분에 의한 내정으로 매도당한 황교익 씨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한다라면서 이 황교익 씨에 대해서도 이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혹시 이재명 지사의 싱크가 준비돼 있을까요? 자, 이재명 지사 어제는 침묵을 지켰지만 오늘 입장을 냈네요. 상처가 치유돼서 더 왕성한 활동 보란 듯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지금 일전에 이 황교익 씨하고 이재명 지사가 찍은 소위 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 화살이 또 하나 더 꽂히는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사실 이번 이 황교익 씨의 이 내정이 논란이 됐었던 건 보은 인사 아니냐라는 의혹이었었는데 때문에 황교익 씨랑 같이 찍은 이재명 지사의 이 먹방 영상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대체 어떤 영상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고 오시죠.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제 고향을 찾아준 분이 계세요. 그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떡볶이 시켜놓고 가래떡은 안 먹고 지금 어묵만 먹고 있어요. 걔는 눈치 보여서 서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마사로면 6.25 떡볶이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맛이 아주 제가 이상하다고 표현하는 게 맛이 아주 특이해요. 떡이? 네, 특이해요. 떡이? 특이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지사와 황교익 씨 굉장히 맛있게 그리고 화기애애하게 지금 떡볶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 영상을 찍은 날짜가 이 지난 6월 17일입니다. 근데 6월 17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글쎄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이날 사실 쿠팡 물류창고에 큰 불이 났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상당히 크게 불이 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새벽 5시 30분쯤에 이제 불이 났었었는데 하루 종일 계속 태웠었죠. 사실 거의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물류창고가 거의 다 타버려서 뼈대만 남았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특히나 이제 그때 이 안에 소방관 한 분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 모두가 참 안타까워했었던 그랬었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 이렇게 큰 화재가 났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런 이 떡볶이를 먹방을 이재명 지사가 찍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이 이재명 지사가 쿠팡 물류창고 현장에 안 간 건 아닙니다. 사실 이 화재가 있었던 17일을 하루 다 지나고 그 이튿날인 18일 새벽 1시 30분쯤 갔었는데 그때 모습도 같이 보고 오시죠. 저기 잠깐 가볼래? 네, 지금 보신 모습, 이 화재가 있었던 이튿날 새벽 1시 30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때는 사실 화재가 발생하고 지금 20시간이 넘은 상황이었었고 소방관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제 안에 고립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 13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정말 큰 대형 화재가 났는데 그 당시에 도지사는 저 마산에서 먹방을 찍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화재 발생 20시간이 넘었을 때 그때서야 화재 현장을 찾았다. 이제 이게 논란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지사는 이 자신이 화재 대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장에 재난본부장, 안전본부장이 있고 또 제가 부지사를 파견하고 또 현장 상황을 다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늦게 다음 경남 일정을 포기하고 또 현장에 새벽에 도착해서 현장 지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의 안전의 문제를 가지고 왜곡하고 좀 심하게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어쨌든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유튜브로 녹화하고 문제제기가 있는 그거에 대해서 네, 캠프의 이 김남준 대변인도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당일 오전에 초기 진압이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녹화 일정을 진행을 했다. 이후에 이 지사가 직접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지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다음 날 일정은 취소를 하고 현장으로 바로 이동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경남도 역시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 저렇게 조치 사항을 공개한 이유는 이 현장을 꼼꼼하게 챙겼다.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한 건데 이 저 현장 조치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더 논란이 일고 있는 게요. 그래요? 지금 네티즌 수사대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에 황교익 TV 이 먹방 장면을 보면 이 단팥죽 시장을 찾게 되는데 네. 이때 당시에 이 이재명 지사의 손목시계로 추정되는 시간이 이 저녁 8시 30분입니다. 지금 저 빨간 원 돼 있는 저 부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심지어는 지금 보면 이천시 저녁에 재난방송이 오후 7시에 울려 퍼지게 됐는데 네. 그런데 이 시간을 훌쩍 지나서도 지금 저렇게 이 단팥죽 아하. 먹방을 찍으러 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먹방 촬영을 마친 이후에야 이 현장 지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다음 날 일정만 취소를 하고 이동을 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 좀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민 기자, 어쨌든 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조금 전에 얘기 들은 것처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반응들을 보면 아, 이거 간단치 않게 흘러가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법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다른 대선 주자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황교익 씨의 사건으로 한판 했었던 이 명락대전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먼저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경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화재 사건 당일에 이게 유튜브 촬영을 황교익 씨랑 하고 있었다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무책임이고 무모한 행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도 당연히 입장을 내놨겠죠. 이 국민의힘의 유승민 후보 이 현장에 못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당일 못 간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적하는 건 물리적인 이동이 아닌 공간 문제다. 이 빠져나오지 못한 소방관의 얼굴을 떠올렸다고 한다면 이 황교익 씨랑 키득거리면서 먹방을 찍었겠느냐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관련 논란 좀 잦아드니까 이제 이 소위 얘기하는 먹방 논란이 또 번져요. 지금 우리 기자들 설명 쭉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은 의원님은? 저는 좀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재명 지사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하면은 생각나는 게 민생 현장에 항상 추진력 있게 가는 돌파력 있는 그런 지도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그 교단에 가가지고 직접 명단을 받아오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계곡의 불법 행위를 단속할 때 현장에 좀 오버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현장에 직접 가는 그런 신속함, 과단성 있는 모습, 추진력 이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그 중심에는 항상 민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민생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멋이 중한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경남지사와의 상생협약식이 17일 날 화재가 나던 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내려가기는 전날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화재가 새벽에 들려왔으니까 빨리 그 일정은 공무니까 빨리 마치고 올라왔으면 됐을 법한데 네네. 그 오후에 마산에서 그 황교익 씨와 먹방, 공무도 아니고 개인 일정, 대선과 관련된 개인 홍보 차원이었겠죠. 개인 일정 먹방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단 아마 판단을 잘못했을 수는 있지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소방대 구조대장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먹방을 찍고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사과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인터뷰에서 뭐 오히려 공격하는 쪽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요. 또 어제 이제 캠프 측에서는 뒤늦게라도 현장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왔다. 그래서 1시 반에 아까 저기 영상 보셨죠? 네네. 그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경기도에서 또 어떤 해명을 내놨냐면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은 과도하다.
과도한 주장이고 사고를 애끓는 사고를 정치 공격의 소재로 삼지 말라. 이게 무슨 해명입니까? 아니 경기도의 재난 총책임자는 이재명 지사예요. 네. 그렇다면은 물론 그 일정을 몰라서 먼저 내려갔더라도 그 사실을 알았으면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면 거기 있어도 됩니다. 근데 국민의 재난사고처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빨리 경기지사와의 상생 협약식도 사실은 취소하고 올라왔어야 되지만 그거 빨리 끝내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일단 사과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저런 고려, 정치적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이 지도자의 그런 솔직한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바란다는 걸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해명은 좀 은영미 의원 보시기에는 공허한 적절하지 않죠. 그건 최선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소위 유튜브 때문에 논란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도 유튜브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비난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유튜브가 이 경기도의 경기 불황쇼 방송에 연결돼서 경기도로부터 거액의 출연료를 받고 또 기본소득 관련 광고를 수주하는 등 지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8쪽 분량의 문건을 보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해당 유튜브 채널과 또 경기도 측이 즉각 반박을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낙연발 블랙리스트다라면서요. 이 문건에 거론된 매체 대부분이 경기도뿐 아니라 이 공공기관 광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문건과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향후에 진실 공방 또는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난 현장에 지사가 없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블랙리스트 문제가 거론이 됐다. 이 진보 진영,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듣기 싫은 단어 2가지가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캠프, 이낙연 캠프.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의 이준석 때리기 최대 수혜자는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 간 이뤘던 이른바 녹취록 공방, 원 전 지사가 더는 진실 공방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논란과 관련해서 또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먼저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되기 전에 원 전 지사하고 상당히 가까웠던 사이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 전 지사가 지금 대선 후보 선언을 하고 경쟁자인 대선 후보 다른 주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밖에서 여러 지금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기 전부터 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왜 지금 이 대표를 공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시각은 노이즈 마케팅,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겠느냐라는 노이즈 겁니다. 마케팅, 그러니까 원 전 지사가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현재 원희룡 전 지사의 경우에는 지지율 부진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원인으로 이 인지도가 부족한 것을 주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 이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이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건데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에 컷오프가 중요한데 어쨌든 이 4명까지 4명 안에는 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지금 현재 압도적인 1위이지만 이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가 지금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4대
4등 안에 들려면 어떻게든 인지도를 끌어올렸어야 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원지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원희룡 지사는 저는 튀는 사람이지만 공정 경선을 위해서 튀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튄다라는 답변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분 없이 단지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명분 있는 공방을 벌인 것이다라는 해명입니다. 이 또 다른 시각은 원 지사가 윤석열에게 줄서기 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 캠프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인 만큼 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 전 지사는 뭐 나름대로 해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내부에서도 비판은 나오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당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본인 인지도만 올라가면 다인 건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당과 야당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잘하고 있습니까? 망했죠, 뭐. 망했죠. 원희룡 지사가 좀 도지사까지 그만뒀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고민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급했던 것 같아요. 예선에서 떨어지는 것이 갖고 있는 모멸감을 견디기보단 조금 미안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가지고 또 이준석 대표가 약간 빌미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 장사를 한 것 같습니다. 양쪽을 오가면서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 정치 욕심 때문에 굉장히 좀 저급한 정치를 하신 거죠.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원전 지사가 너무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대부분이기는 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 당내 관리에 실패한 탓에 이 대선 후보들에게 얕잡아 보이게 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지금 이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녹취록 공방, 조금 전에 윤정 기자 설명으로는 이걸 두고서 뭐 여러 가지 원전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자, 이번 공방으로 인해서 원희룡 전 지사가 얻은 것 그리고 잃은 것은 뭘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 원희룡 지사는 뉴스에 많이 등장했죠. 그게 얻은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정치인들은 부분 빼고는 다 나오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아까도 이제 쭉 기자 설명해 줬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이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4등 안에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반 이준석 어떤 당심을 본인한테 좀 얻은 이제 그런 어떤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워낙 당원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반감이 크니까 그걸 공격함으로 해서 당심을 일단 본인한테 좀 쏠리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는 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전체를 놓고 보면 당이 모두가 다 마이너스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 대표가 지금 그 후보자들과 모든 이 통화한 내역을 자동 녹음한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또 녹취록을 푼다는 것도 이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불신의 정치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항상 그 사람 대화를 녹음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신뢰거든요. 더군다나 뭐 기자들도 이 취재를 할 때 상대방한테 일단 고지를 하고 녹음을 한다든지 최소한 그런 예의가 있는데 정치인들은 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밑에서야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나중에 공개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가지면 그 이야기는 이제 못 하겠죠. 즉, 그런 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아마 대선 후보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제 다들 아마 기피할 거예요. 직접적인 대화 자체가 내 통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이번에 이걸 공개함으로 해서 사실상의 당의 어떤 전반적인 추락, 당의 어떤 국민들에 대한 비난 이걸 이제 자초해버린 거예요. 본인이 어떤 큰 정치인이라보다는 사실상 이 당대표와의 이 녹음 내역을 갖다 공개함으로 인해서 뭐 본인의 인지도는 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왜 이렇게 그릇이 크지 못하지? 이제 이런 이제 비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 사태가 결국은 국민의힘 전체에게 굉장히 마이너스 줬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윤석열 후보가 며칠 동안 지금 공개 행보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도 저는 상당히 아마 이런 연류가 되지 않겠는가. 당이 너무나 지금 국민들한테 좀 실망감, 특히 당원들한테 실망감을 줘버리니까. 그런 뭐 최근에는 당에 전화해서 뭐 탈당하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당한 분들이 그만큼 부의 효과를 얻어온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저는 유리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공방으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인지도는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대선 주자로서의 배포는 조금 잃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네.
자, 김원민 기자. 네. 원희룡 전 지사 요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원희룡 전 지사가 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당대표를 제안받았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원희룡 전 지사가 대구를 갔단 말이죠. 거기서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희룡 이 전 제주지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주변에서 의구심을 갖고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원희룡 후보, 윤석열 후보한테 줄 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윤석열 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철학, 그리고 갖고 있는 준비 상태가 그리고 수권 능력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저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원희룡 후보가 얘기하기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윤석열 후보를 내 아래 법무부 장관에 쓰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윤 전 총장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수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윤석열 후보는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 잘 안 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좀 모욕적일 수 있는 얘기인 건데 윤 후보가 이 원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뭘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센 표현을 쓴 건데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이랑 모종의 딜,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제 미락설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군요. 자, 김 기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 며칠 윤석열 예비 후보 뭐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전해진 게 없네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 사실 이 여름 휴가 겸 또 코로나19로 인한 이 자가 격리가 끝난 다음에 이 일상으로 복귀를 한 게 지난 11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로 해서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이 열흘 중에 무려 6일이나 공개 일정이 없었습니다. 이 통상 대선 주자들 1분 1초가 아까워서 이게 어떻게든 전국 각 지역을 지금 돌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지난 광복절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12주기 일정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소화를 해야만 하는 일정 외에는 전혀 이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 금쪽 같은 시간에 대체 뭐 하나 싶은데 이 윤석열 캠프의 관계자가 설명을 하기로는 공개 일정이 없다 뿐이지 그 외에 이 젊은 층이랑 소통을 하고 이 중도층의 외연을 넓히는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정 기자.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원희룡 전 지사하고 이 녹취록 공방했을 때 그 당사자가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였는데 아무 언급도 없이 침묵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은미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열흘 중에 6일이 이제 일정이 없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침묵에 대해서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그리 좀 나쁜 평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예비 후보 물론 뭐 비전 발표의 준비 때문에 일부러 공개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게 가장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이번 논란에서 최대 수혜자라는 얘기가 당내에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대 수혜자다. 네, 기존의 정권의 압박에 맞섰던 이미지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당내 압박까지 이겨냈다라는 이미지까지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방송인 김어준 씨의 경우에는 이런 점을 언급하면서 이 그동안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좀 껄끄러웠는데 원희룡 후보가 대리전을 치웠다. 손 안 대고 코 푸는데 가만히 있어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결국에는 이전에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던 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 내용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원희룡 전 지사와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그 내용은 또 쏙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 갈등 양상이 완전히 변화해서 이전의 갈등이 잊히기 위해서 이 시간을 벌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은영미 의원님. 본인이 언급되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줄이고 마치 자맹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혹시 이걸 전략으로 본다면 이 전략이 통했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죠. 전략적 침묵인데 상당히 이번엔 제대로 먹혔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면에서 최대 승자는 윤석열, 그다음이 원희룡, 패자는 이준석.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까 김어준 씨가 말했듯이 최근 제기된 그 경선 중립성 논란을
윤석열 후보가 가만히 있음으로써 손 안 대고 코를 뿌린 격이라는 말이 저는 딱 들어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당초에 이제 국민의힘 내용이 원래는 이준석, 윤석열 이렇게 주자 간의 공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윤석열 후보가 빠지고 원희룡 그리고 이준석으로 가면서 오히려 이제 공정한 경선 관리에 대한 불만과 문제 제기를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슬그머니 빠지고 원희룡 후보가 대리전을 펼친 양상이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다른 일정을 한다든가 메시지를 막 계속 냈다면은 오히려 지금 당 경선의 공정성 문제에 지금 집중된 여론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조용한 거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지금 이쪽에 집중해줘야 이준석 당대표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공정한 경선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날 텐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다른 일정을 하면서 다른 메시지를 낸다면은 오히려 그 여론의 주목도가 경선 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희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그 전략이 통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윤 후보가 그동안 잦은 실수 아까 말했지만 논란으로 피로감이 커졌었는데 그런 지지층의 피로감을 좀 씻어줄 시간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략적 휴지기를 갖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 그 마지막으로 당장 이제 18일 날 토론회 취소됐지만 25일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정책 발표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경선이 이달 말에 본격 시작되면 또 토론회가 더더욱 많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좀 솔직히 덜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 모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후보한테는 굉장히 전략적인 침묵이었고 전략적인 자맹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국민의힘 며칠간 떠들썩했던 이 녹취록 공방은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아직 불씨 꺼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선관위원장 임명 문제가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 선관위원장 임명 문제 막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또 덩달아서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 아무래도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바로 이 발언 때문일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젊어졌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 그 어떤 등장 자체가 이제 상징하는 그런 측면이고 젊어졌고 또 앞으로도 더 젊어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번 대선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에 어른이 없구나, 조정할 분이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최근에 최고회의에서 너무 많이 느껴서 이제는 아예 뭐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호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호통을 좀 듣더라도 당의 어른이 필요하겠구나라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언급했거든요. 이 발언 때문에 이 조기 등판설이 나오기도 했는데 물론 등판 여부와 시기를 두고서는 이 당내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김은혜 의원의 경우에는 김 전 위원장의 도움을 11월쯤 구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원희룡 전 지사의 경우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데려오는 건 조금 앞서 나간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뭐 물론 이러한 당내 엇갈린 시각들에는 민주당의 비판을 의식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벌써부터 이 민주당 내에서는 김종인 등판설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다시 불러오면 이건 과거로 돌아가자, 미래로 갈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공격도 하고 있어서요. 이 실제로 김 전 위원장의 등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은미 기자, 선관위원장 임명권을 쥐고 있는 이준석 대표 생각은 어때요? 네, 이준석 대표 일단 공개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라는 이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랑 어떤 뭐 교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이 시작하기
직전에 이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이 오늘부로 경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이 사퇴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 내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선관위원장직도 맞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유 이 오해랑 억측으로 공정성,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앞으로 이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없는 이 다른 선관위원장으로 누가 올지도 좀 관심입니다. 자,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등판론에 대해서 상당히 굳고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비전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26일에 선관위원 또 출범식도 있습니다. 다음 한 주 또 국민의힘에 많은 시선이 또 쏠릴 것 같습니다.